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고공행진하는 집값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높은 세율이죠. 아무래도 세금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압구정 한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교환 매매 사례라고 합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파법인데다가 또 절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주택 세금 정책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경호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정민행께서 소개한 이 사례가 압구정동 구현대 7차? 네, 맞습니다. 근데 115억요? 네. 예, 요즘 서울 한강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네. 이 100억 원대 초고가 주택 거래가 이제 연이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115억 원의 거래가 돼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거래 등기부 등본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예. 우선 매수인은 직전에 이미 다른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존 집을 매입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교환 매매 거래인 것입니다. 서로 맞바꿔서 샀다는 얘기예요? 네, 살고 맞습니다. 있던 집을? 네. 네. 예, 그래서 이 교환 거래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시게 느껴지실 예. 텐데요. 이건 엄연히 이게 민법상 그 인정이 되는 정식 거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본인 부동산을 거래 상대방 부동산과 맞교환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매물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서 이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렇게 이에 따라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새로 취득한 주택과 또 이제 추가적으로 수취한 현금을 양도가액으로 보고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이 교환 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세금적으로도 유리하다 보니까 종종 빈번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일부 교환 직거래에 대해서는 좀 집값 띄우기 논란이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방금 사례 같은 이런 거래, 방금 사례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는 평소 다른 이제 물건들의 호가 수준과 비슷해서 적정한 가격이라는 평가들이 좀 지배적인데요. 이처럼 이 최근 거래들은 시세 차익을 이제 노리거나 아니면 주택 수를 뭐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실수요 측면에서 강남 내에서도 좀 더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앞서 보니까 40평대 살던 사람이 80평을 매수를 하고 네. 80평대 살던 사람은 40평대를 매수한 거 서로 맞바꾼 거. 네, 그렇게 맞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더 큰 평수를 이산 매수인은 네. 그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가려는 목적들이 있는 거고요. 그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을, 그러니까 두 매물 간의 차액만큼을 이제 낮은 평수에 있는 분이 이제 현금으로서 이제 또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그렇겠죠. 세금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물 때는 이제 높은 가액의 매물을 파는 사람은 이제 현금까지 같이 매수를 받지 않습니까? 대가를. 네, 네, 네. 그러면 해서 결국은 그 시세대로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의 시세대로 이제 양도가액을 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받은 대가가 내가 그 상대방의 저렴했던 그 물건과 현금을 포함해서 이제 양도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럼 양도세에서도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절세 효과가 좀 있는 경우가 특히 이제 일시적 2주택자들한테 좀 혜택이 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좀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해 게 왜 많이들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네네. 이 아파트 교환 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일시적 2주택자들한테 좀 양도세 절감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면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된 요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우선 1세대 내에서 주택을 한 개를 가지고 있고 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특히 이제 조정 지역에 있다 하시면 2년 거주까지 했을 경우에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사 등을 이유로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는 이제 취득이나 양도 시점에 따라서 처분 기한을 좀 별도의 처분 기한을 부여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좀 요건이 있는데요. 네. 이 요건은 이 종전주택을 구입을 하고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신규 주택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신규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 3년 내에 기존의 그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야 이 종전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서는 이 종전주택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당연히 충족을 해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이 거래 절벽이 좀 심화가 되고 또 거래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3년 내에 이 종전주택을 팔기 위해서 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낮춰서 급매를 내놓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급매로 내놓을 바에는 좀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를 좀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걸 교환 매매를 함으로써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만약 일시적 이주택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종전주택이 만약에 과거에 5억 원에 취득을 했고 네네. 그리고 현재 시세가 약 12억 원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런다고 한다면 만약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만약에 3년이 경과한 뒤에 종전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예에 있어서는 양도차익 7억 원에 대해서는 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 물건을 3년 내에 동일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찾아서 그걸 교환 거래를 하게 된다고 네네. 한다면 우선 이 물건에 대해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돼서 양도세에서 이득을 받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새로 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가액이 이제 12억 원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양도를 할 때 이제 취득가액이 높아짐으로써 양도 차익이 낮아지는 효과를 봐서 좀 양도세를 추후에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신 얘기는 이해가 됐네. 제가 8시에 방송 시작해가지고 이 하모니쯤 오면 제가 좀 힘들어요. 네. 더군다나 창업통 같은 거는 막 알아듣겠는데 우리 이경호 세무사님이나 이장원 세무사님 같은 세무사님들 나오셔갖고 막 얘기할 때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세무 쪽은 늘 느끼시기를 만만찮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아까 지금 네. 방금은 이해를 했는데 네. 아까 아까 교환 그 매매. 40평형하고 80평형 네. 그 상황에서 네. 뭐 일시적 이주택자 이런 거 빼고 네. 그런 상황 아니고 네. 단순하게 그렇게 했을 때 네. 거기서 무슨 절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양도세, 뭐 글쎄. 취득세 여기서. 우선은 그 저렴하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걸 매각함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환함으로 인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취득가액이 높아짐으로 해서 추후에 이제 양도세 절감 효과를 좀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우선은 가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네. 주택을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 네.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네. 그다음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또 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서 그 48평인 사람이 앞서 현대아파트 네. 80평을 취득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럼 80평 그 시세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네. 그다음에 양도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때 맞습니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우선 결국은 이제 내가 판 재산가액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재산가액의 시세로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그 시세가 처음 네. 취득할 때 그 48평 취득할 때보다 높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사실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해서 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의 절세인 네,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그 거래건에 대해서는 큰 절세가 네.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굳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교환을 통해서 예. 이제 원래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게 되면 제3자한테 그냥 나중에. 팔게 되면 이 양도 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양도세가 좀 커질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교환을 통해서 내가 어쨌든 이 내 주택 그 수를 유지하면서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걸 통해서 추후에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 절감 효과는 좀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맞교환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주 건에서는, 목적은 예.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들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게 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양도세, 취득세가 절세가 된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서는 절세가 아닌 거고 추후에. 네, 맞습니다. 아까 다다다다다다 정리하는데 역시 집중력, 지구력 대단해요. 저도 집중을 좀 빨리 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예. 지인간 맞교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요거 네. 교환 매매. 근데 특히 가족인 경우가 많다고 하면은 이러면 또 정여세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족 간의 교환 거래 목적은 대부분 사실 증여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택을
고는 싶은데 네. 사실 가장 걸림돌이 이 증여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증여를 할 때 자녀분들한테 증여할 때 결국은 이 증여세 부담을 자녀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부동산으로 받다 보니까 사실 증여세를 부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 이외의 방법, 절세 방법을 좀 찾게 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의 집이 좀 비싼 집일 경우가 그렇겠죠. 많고 그리고 예. 자녀 집이 예. 좀 더 싼 집을 예. 갖고 계신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특히 이제 필요에 의해서 부모님의 집에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또 사실 처분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시적 이주택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처분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경우가 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막교환 거래를 좀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설명을 예, 예. 드려보면 아들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 약간 시세가 한 12억 원 정도이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요. 아버지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 한 12억. 예, 아들이 실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명의의 집. 아버지 명의의 명의 집. 집이 이제 시세 12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인데 그 중에 이제 종전주택 갖고 있는 종전주택이 이제 시세가 7억 원 정도라고 보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주택 두 주택을 맞교환을 하게 되면 아들 입장에서는 우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양도세가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만 이제 납부를 하고서 아버지의 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증여세입니다. 네. 이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의 이 저가 양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네. 만약 그 거래로 인해서 3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났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7억 원을 주고서 12억 원을 받은 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효과를 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현금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 예. 맞교환할 때.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아빠는 그러면 2억에 대한 또 양도세를 양도세를 내셔야 내야 되는 거죠.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절세 방법을 좀 고민이 가능은 한데 그걸 좀 이제 고민을 해보자면 바로 이 감정평가를 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 세법에서는 이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액으로서 좀 증여재산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 감정평가액을 통해서 재산평가액을 낮출수록 이제 세금적으로 좀 유리를 한데 예. 방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두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두 물건의 감정평가액의 차액, 예. 이 차액을 최소화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감정평가액이 아까 시세 12억 원의 아버지의 집이 만약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최소화를 시켜서 한 11억 원 정도가 되고 만약 아들의 집이 감정평가액이 오히려 좀 올라서 8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 맞교환할 때 이제 차액이 이제 3억 원밖에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차액 별도의 뭐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서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최대한 좀 감정평가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증여세나 상속세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 게 유리하고 네. 또 양도소득세 때문에는 감정평가를 안 받는 경우가 또 시세대로 측정하는 게 또 유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시세가 굉장히 높다고 했을 때는 네. 만약 증여세나 상속세를 생각하면 감정평가액으로 낮추는 게 좀 그렇죠. 좋을 수가 그게 있고요. 좋을 수가 있고. 근데 만약 양도세까지 추후에 그거를, 양도세까지 예. 생각을 한다면 이제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추후에 그렇죠. 나중에 양도할 때 예, 좋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시세가 많이 낮다고 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좀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시세가 높다고 한다면 이제 감정평가액 안 받고 그냥 시세대로 그럴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고려할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내가 목적한 바가 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떨까 싶네요.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 내가 증여세 고민할 정도로 자식들한테 증여할 만한 내 형편이 됐으면 좋겠다 하실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은 이제 어지간하면 뭐 아파트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 네.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럼요. 점점 돼 가는데 네. 설명 들을 때마다 세금 너무 좀 세금이 세다. 많이 과하죠. 저렇게 이제 맞교환하면 예. 증여세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겠네요. 왜냐면 10년에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주의점 어떤 거 있을까요? 교환 매매할 때요. 예. 교환 매매할 때 좀 몇 가지의 주의점이 예.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좀 취득세를 좀 네. 먼저 살펴보면 네. 현재 다주택자들한테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주택일수록 이 취득세까지 잘 고려를 해서 네. 좀 교환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물건의 가치하고 시세를 좀 제대로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본인의 물건 가치를 좀 더 높게 보는 경향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거래 상대방과의 시세 산정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라고 해서 주변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다 보통 이제 KB 시세 확인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걸로 많이들 네. 확인을 하는데 거래가 많이 없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KB 시세조차도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또 아무리 시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층에 따라서 또 뭐 북향이 남향이니 이런 거에 또 따라서도 로얄층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시세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특히 빌라, 다가구, 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시세가 잘 형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감정 평가를 받는 거를 권유를 좀 드립니다. 거기다 이제 이 물건 자체에 대한 문제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 취득하는 물건에 별도의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을 미리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물건에 하자가 생겼다 하면 네.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부분 그럼요. 이런 거를 미리 좀 특약을 통해서 미리 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이제 임차인 명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근저당 등의 이런 등기상 하자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직거래이기 때문에 네. 사기 등의 위험들이 좀 있습니다. 교환 매매는 부동산 중개업을 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걸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 매매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중개 법인이라든지 공인 중개사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중개 수수료는 또 어떻게 바뀔지 예, 궁금하긴 그래서 근데 한데. 하지만 이 수수료를 좀 감안하시더라도 네. 이걸 감수하시더라도 좀 이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좀 보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방법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